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호기심 전국 계속 밀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잘 계시고요. 국민의힘은 상황 시계가 막 빨리 돌아갑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예. 네. 요새 입당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시끌벅적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스티커도 같이 붙이고 화기애애했는데 네. 입당 과정에서는 조금 빈말이 많았죠. 네, 그렇죠. 그야말로 전격 입당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입당하겠다고 선언하고 했는데 하필 그날 집주인도 없고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 날 예. 골라서 입당을 해버려 갖고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그거는 좀 누구의 실책이나 누구의 조금 부족함입니까? 이게 들어오는 쪽입니까? 아니면 받는 쪽이었습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면 글쎄요. 매끄럽진 않잖아요. 매끄럽지 않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요새 국민의힘이 좀 잘 나가잖아요, 소위. 네. 왜냐하면 야권의 어쨌든 지금 통합의 중심으로서의 지위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고, 물론 국민의 당과의 합당이 지금 완전히 삐그덕거려 갖고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속속 이제 당 밖에 있던 분들도 입당을 하고 들어왔죠. 있고 네. 그래서 점점 입지가 공고해지는 분위기인데 말이 좀 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회동을 하고 곧 입당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요 정도 말이 나갔으면 딱 좋았을 건데 네. 날짜까지 거의 특정을 해갖고 해버리는 바람에 네. 자칫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끌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려서 그 과정에서 약간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네. 여기 좀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우선 하루 전에 입당 날짜를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그런데 전격 입당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이럴 경우 보통 이제 그 프로들 사이에서는 이게 뒤끝 장렬해서 한 방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도가 뭐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지만 8월 2일 날 입당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사가 나가버리니까 그럴 거 에라 지금 해버리자. 그래서 3시간 전에 결정했다. 저는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조성빈님께서 방식이 마치 전격적인 검찰 압수수색 기법 같습니다. 이거는 김용남 전 검사님 이거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수사의 기본은 밀행성이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나간다고 미리 알려주면 그게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다 치워버릴 테니까. 근데 이걸 정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윤석열 후보의 화법은 대단히 비정치인적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부 규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정식품 그 내용은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의 책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국가에서 보면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골조만 껍데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안에 이ンテリア나 이런 걸 다 채워야 준공도 나고 입주 허가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당 1,000만 원에 다 채워서 분양을 하도록 강제할 게 아니고 외국처럼 껍데기는 다 지어서 1평방미터당 500만 원씩 분양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 내부 인테리어를 자기는 100만 원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정말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지 이런 정부 규제로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책에 나온 그대로 부정식품을 갖고 예를 들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식품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의 식품위생관련법에 그 부정식품 A, B, C 타입에 따라 어떤 거는 몇 년 이하의 징역, 어떤 거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인데 부정식품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정말 부적절한 예였고 그 프리드먼을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보는데 부정식품이란 단어가 하필이면 네 그리고요 그거보다 예를 좀 바꿔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설이 없다 이런 느낌 불량식품이라고 좀 하던가 불량식품도 아니에요 불량식품도 먹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요 그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건강한 페미니즘은 좋은데 안 그런 페미니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 젠더 갈등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서 별명이 하나 생기셨어요. 페미니즘 감별사.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잖아요. 그럼 조금 당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새 뭐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대변인 뭐 네. 연일 계속 하여튼 그러고 있어서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기 김용남 의원님 좀 코치 좀 해주세요. 이런 발언은 이런 단어는 그냥 이 잡혀서 뭐라고 해야 되나 트집 잡히기 그리고 이 기사 나오기 딱 좋은 워딩 아닙니까? 딱 좋죠. 그죠? 예. 이 참 먹방은 훌륭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먹방은 훌륭한데 이 지금 이 발언은 특별히 단어 선택은 조금 국민의힘에서도 걱정입니다. 계속 먹을까요 그러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또 그것도 방법이죠. 이제 그런데요. 김용남 의원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 당내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향후 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어떻게 갈까요? 글쎄 꺾이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따져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전국적 인지도가 필수 요소인 대선 후보로서 단기간 내에 전국적 인지도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을 달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직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 약간 가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또 그런 면에서 신선함이나 또 아니면 선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기존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화법, 네. 다른 그 면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워낙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퍼센티지가 높고 또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또 뭐랄까 희망을 걸 수 있는 후보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님. 전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똑똑하게 받아줄 만한 후보가 없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유력 후보의 장모가 사기 관련돼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저는 그 후보 낙마당했을 거라고 봐요. 언론에 의해서. 네. 근데 언론의 우호적인 환경. 제가 오늘 몇 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 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로. 네. 그래서 이런 언론의 우호적인 환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7617님께서 윤 선생 오해교실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요. 8748님께서 홍준표 후보께서 검사물 빼는데 8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전격 입당은 아직도 그분이 뼛속 깊이 검사 신분에서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검사물 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김용남 의원님? 물을 다 뺄 수는 없겠죠. 그게 첫 자기 직업이고 직장이고 거기서 뭐 20몇 년 근무를 했으면 그 물이 다 빠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다 빠지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어떤
뭐랄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그 사람의 본질이 희석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걸 기대할 수는 없고 다른 면을 더 보충하는 속도가 근데 아마 학습 속도가 빠를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를까요? 예. 김병민 그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은 백지에 스케치북이다.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김병민 대변인 생각이고 머릿속이 꽉 차 있는 분이죠. 수사와 압색과 압수수색과 그리고 범인을 다루던 방식, 그러니까 검사적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정치에 그대로 그 행동이 넘어온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빨리 그걸 교정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해보면 그 교정이 쉽지가 않고 홍준표 의원 말에 따르면 적어도 5, 6년이 걸리더라. 이렇게 8년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을 안 빼는 게 물을 빼지 않아도 된다. 검사물 뺄 필요 없다. 아니 다른 거를 더 채우면 되죠. 거기다가 예. 빼고 채워야죠. 뭘 빼야죠? 아니 일단 그 검사가 저도 조사받아 보고 검사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어떤 사건이 딱 접하면 사건에 대한 틀을 짜잖아요.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가 쉽죠. 이건 저는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프레임을 짜고 사건을 대하듯 수사하듯 또 프레임으로 무엇인가 보는 거. 그래서 이 계속해서 나오는 단정적인 발언들 있잖아요. 네. 120시간 그다음에 오늘 페미니즘은 정말 이건 논란적인데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도 본인의 뭔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영남 의원님. 예. 아니 본인 의지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화법. 예. 그건 뭐 틀림없어요. 다른 거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존 기성 정치인들과 워낙 다르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측면은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까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 수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워낙 그 염증 같은 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좀 다르다 아니면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설화도 그렇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김영남 의원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겠죠. 일단 설화는 안 좋은 거고 그런데 그 직설적 화법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고 네. 내용에 대해서는 뭐 사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줄여가야죠. 줄어들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선거전이 계속되면 당내 경선도 워낙 숫자도 많고 네.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화보다는 뭐랄까요 온갖 공격들이 많아지겠죠. 뭐 그 공격 방어는 서로 하는 거니까. 1501님께서 김용남 의원님 말씀 참 담백하니 좋습니다 얘기합니다. 팬이 늘어갑니다. 6시에 뵐게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9살 유미는 올 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받게 된 뇌관 교종 4기 암 판정. 의사 선생님은 유미에게 길어야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항암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픈 유미 곁을 오롯이 지켜주는 건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두 동생입니다. 가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 받고 있는 비싼 치료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유미. 반드시 나아서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미가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한 주간에는 비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폭염특보는 유지가 될 텐데요. 조금은 약화된 폭염특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어지겠고 현재 주로 남부와 경상도 쪽으로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경상도는 폭염 경보가 많은 상황이고요. 강원 영동도 폭염 경보인데 그 밖의 지역은 이제 주의보로 완화된 곳이 서울 경기를 포함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폭염 특보가 내려진 건 맞는 상황으로 앞으로 체감온도가 습도가 높아지면서 33도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해제되진 않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가 왔고요. 서울은 8월의 첫날인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대에 머물렀습니다. 다소 습해진 상황이고요.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제주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곳에 따라 오늘 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그칠 전망인데 다만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소나기가 전국적으로 또 이어지면서 글피까지 소나기 예보가 쭉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또 전국에 비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내일 비는 특히 경기 남부나 충남 북부로 30에서 최고 100mm 이상으로 집중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이면 1차 접종자의 수가 2천만 명을 넘길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2주간 비수도권에선 20, 30대 젊은 확진자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며 10대의 확진자 수도 4주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상임위 재배분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당내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지병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료 뒤 의료진 소견에 따라 오늘 퇴원해 안양교도소에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전 의원입니다. 0306님께서 안녕하세요. 예청자입니다. 윤 전 총장께 모든 관심이 쏠린 이유는 민주당에 관심이 딱히 쏠릴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민주당 경선은 예비 경선 시작될 때는 그냥 이재명 지사가 네. 압도적으로 계속 리드에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 빠진 경선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네. 뭐 양상이 달라졌고 관심도 집중되고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당은 아무리 관심을 받아도 야당처럼 관심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이. 예, 이제 기본소득 외에 다른 후보들이 자기 비전을 내놓고 그 비전을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그리고 야당과는 달리 사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늘 높습니다. 그거는 정권 말기에는 항상 네, 그렇죠. 늘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등장할 때도 그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지가 박근혜 후보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 꼭 정권 교체 같은 느낌을 줬던 거죠. 그렇죠. 반 이명박의 기수는 박근혜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또한 당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고 또 본선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2012년에 박근혜 후보랑 비슷한 위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낙연 후보의 그 비난, 비판 정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거 좀 더 강해지면서 더 강해져요? 네,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경선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은데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여기서 더 세지면 욕설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여당 내 경선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랄까 조금 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면 본선에서 유리할 텐데 네. 핵심 지지층을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그 뭐랄까 그 전에 올 봄이었나요? 뭐 은행에다가 공문 보내갖고 저 신용자들한테 융자 더 해주고 이자를 더 싸게 해주라고 그랬던가. 네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주택 매입 공사라는 말도 안 되는 뭐 언급도 있었는데 그런 비합리적인 모습을 계속 견지하면 핵심 지지층은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만 본선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도 역시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 같은 그 이미지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양상으로 계속 가겠죠? 예, 저는 이강 구도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선이 진행되면 나머지 후보들이 혹시 이합 집산할까? 단일화. 하고, 예, 단일화를 한다거나 누구를 지지하고 그만둔다거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일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면을 보면 박영진 후보도 그렇고 추미애 후보, 뭐 그리고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가 사실은 중도 탈락해서 얻을 이득이 정치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이 6명 구도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당 후보가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될까요? 이건 추미애 후보 응원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구도가 계속 갑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이 좀 요동을 치면 또 제3후보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오고 싶은 후보가 있을 텐데요. 플랜 B, C 준비돼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은 후보가 한 15명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세다가 포기해야 될 정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큰 구도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은 그거죠. 역시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근데 합당이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에 좀 저
뒤편으로 밀려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심각해 보여요. 네. 이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훨씬 지금보다 낮은 자세로 합당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좀 고압적이에요. 네. 자세가. 네. 그렇게 느끼세요? 그럼요. 저하고 똑같이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렇게 느낍니다. 나 휴가 갈 텐데 그 전에 해. 안 그러면 싫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결정적인 실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개인의 여름 휴가보다는 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가 훨씬 중요한 문제죠. 그게 본인의 휴가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할 거리가 아닌데 그건 명백한 말 실수 같고 지금보다 어쨌든 훨씬 낮은 자세로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고 결국엔 통합을 해야만 내년 3월에 대선을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최재형, 윤석열 들어오면서 야권 통합은 큰 가닥은 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국민의당과 안철수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승부를 결정지을 만한 퍼센티지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결국 대선은 52대 48 아니면 51대 49 게임인데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갑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 국민의당이 갑질한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논평을 주고받기를. 갑을관계로 따지면 사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슈퍼갑이에요. 지금은. 요새 좀 잘 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 슈퍼갑일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거침없는 하이킥. 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는 쪽은 속 시원한데 당하는 쪽은 매우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들도 뽑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변인들이 조금 역할을 더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는 어느 쪽 역할인지는 각자 판단해. 예, 대표는 조금 좀 말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얘기로 가볼까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야당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크게 보면 두 개의 언론관이 존재합니다. 세계에는. 하나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했던 나는 정부 없는 언론과 언론 없는 정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라는 언론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또 그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고 있는 언론관이 있고 또 하나의 언론관은 독일 나치 정부의 그 선전부 장관을 했던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서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라는 언론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하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언론관은 괴벨스의 언론관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괴벨스가 나왔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좀 아까 그 괴벨스 얘기할 때 MB의 방송 장악을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MB 때 방송 장악이. 지금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게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보수 언론 등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언론을 같은 편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런 언론 편들기는 정치권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명백한 가짜뉴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존 일반적인 그 배상액에 3 내지 5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적 개념이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냥 배액 배상 정도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가 인정한 오보에 대해서 1면에서 5단 크기로 보도했으면 적어도 그 2분의 1에 해당하게는 반론 보도를 해야 된다. 정정 보도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괴벨스입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봐서 그렇지 애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포르말린 통조림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만두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도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대표가 지금 유명을 달리한 그 사건 때문에 2004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이후에는 연예인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게 언론중재법이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요새도 그렇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얘기만 하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해요. 가짜 뉴스를 누가 판정할 거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14%밖에 안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게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값이 그렇게 많이 뛴 가장 큰 원인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잘못 몰아붙인 임대차 3법 때문인 게 가짜 뉴스예요. 이런 거를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가짜 뉴스로 몰아서 언론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야당일 때는 주장하시다가 왜 갑자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는. 저는 늘 이렇게 주장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에서 정치 영역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 없죠. 왜냐하면 애초 이 취지는 언론에 의해 언론 권력에 의해서 피해받은 연예인, 중소기업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기된 의제거든요. 그럼 정치권을 빼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정치권을 빼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배액배상제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김용남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 언론중재법에 전혀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한 걸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세요. 그래서 조금 더 법을 보시면 저는 야당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정부에 대한 비난, 그죠?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출직 공직자나 그리고 공인들,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검찰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비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별로 의미도 없는 법인데 이 법 적용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 무한 비판을 허용하는. 네, 그럼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이게 야당이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저는 뭐 정치인 빼면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공인은 무한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도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이런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요. 우리나라의 다른 어디에도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일부 들어있는 게 지금 증권범죄 관련해서 조금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없어요. 민법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근데 왜 콕 찍어서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것도 벌금의 하한 배상액의 하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시행을 하느냐고요. 이거는 의도가 너무 뻔하죠. 의원님,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죠. 재갈이 안 물려져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리고 3 내지 5배 해봐야 저도 언론사와 소송 많이 해봤습니다만 재판부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쪽에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악의적 가짜뉴스임을 증명해야 돼요. 악의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악의적 가짜뉴스 만약에 공인에게 적용한다면 제 기억엔 딱 하나예요. 조국 정 장관 딸이 연대 세브란스에 간 적도 없는데 조민 씨가 연대 가서 피부과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연대에 와서 피부과 의사 하겠다. 이거는 완전 날조였거든요. 이런 수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조국이에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전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쓰레기만두 파동이라든지 포르말린 통조림 같은 그리고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 관련한 그 보도를 조금 봐주시면 애초에 징배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징배제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너무 불안전하기도 그렇다면 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이거 보완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하고 좀 논의를 더 하지 너무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한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상임위 구성해서 문체위원장을 한 달 후에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예. 그럼 문체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 그 과정에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결책으로 정치인과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의 무한 비판을 허용하자. 네.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법 대상에서 빼자.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의 걱정도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중재안을 내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무한 비판이 허용되는 정치는 야당 정치인밖에 없을 거예요. 여당 정치인이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비판했다가는 이제 본보기로 한번 당할 거고. 자, 언론중재법이 나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는 비판 못 합니까? 아니 지금 그 대자보 붙인 대학생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 붙인 그 대학생들 다 벌금 받았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요. 사실관계가 다른. 사실관계 그렇지 않고 징배제가 없었을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 비난했다고 감옥 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요. 이건 그 대학생들이 뭐로 벌금 형사처벌 받았는지 아세요? 뭐가요? 건조물 침입으로 받았어요. 건조물 침입이.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그 엮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징배제는 돈으로 징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고 돈도 물리겠다는 거죠 뭐. 아니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쉬는 시간에 3자 대면을 통해서 좀 합의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